달걀 출하가 금지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 업체까지 달걀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성분인 피프로닐은 진드기를 잡는 살충제로 식용 가축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4월 국내산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당국이 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걀 살충제 파문이 커지는데도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식약처는 서로 떠넘기며 관련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달걀 먹어도 되는 건지 닭고기는 안전한 건지 이번 사태가 얼마나 확산될지 분석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모든 걸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돈이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괌 포위 사격을 당장은 실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북미 간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 속에 미국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면 그건 바로 전쟁이라고 분명한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며 조사를 명령한 건데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19대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3시간 동안 놀이기구가 멈춘 적이 있었는데 이용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조 임금의 태가 묻힌 곳을 태실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단종의 태실지엔 친일파의 묘가 들어서 있고 유물들도 훼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오늘은 제72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관련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살충제 달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유럽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국내산 달걀에서도 이와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전국 모든 농장에 달걀 출하를 금지하고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먼저 노동규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입니다. 닭 7만 마리를 키워 하루에 달걀 2만 4천 개를 생산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더니 이곳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유럽에서 문제가 된 바로 그 성분입니다. 피프로닐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 때문에 닭을 대상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출치는 킬로그램당 0.0363mg으로 국제기준치보다 1.8배를 초과했습니다. 닭 찐득이 퇴치용으로 쓴 걸로 보입니다. 농장 주인은 평소 쓰던 약이 올여름엔 잘 듣질 않자 농약 70병을 구입해 이달 초 살포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의 그 소개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좀 강한 약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쁜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사용한 거로 그렇게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가 피프로닐을 살포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생산된 달걀은 모두 19만 개로 수도권 11개 업체를 거쳐 이미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경기 광주의 농가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비펜트린은 미국에선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두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또 어제 자정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하고 모레까지 전국 1,465곳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 업체까지 달걀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루 3,800만 개가 움직이는 달걀 시장이 사실상 멈춰선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소비자들뿐 아니라 달걀을 많이 쓰는 제빵 또 제과 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정혜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
달걀이 있던 자리는 라면이나 견과류, 생수 같은 다른 상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형마트 모두가 달걀 판매를 중단한 겁니다. 일부 고객들은 이미 구매한 달걀을 환불하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담 없이 식탁에 올리는 물건인데 그렇다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해요. 일단 여기 왔더니 달걀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 통해서 달걀을 직접 생산하는 집을 통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달걀 판매를 중단하면서 하루 3,800만 개가 유통되는 달걀 유통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미 달걀을 사놓은 소비자들은 당장 집에 있는 달걀이 고민입니다. 30개를 한 판을 사왔는데 이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빵, 과자, 일반적으로 파는 과자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데 제품 생산에 달걀이 꼭 필요한 제빵 제과업계나 요식업계도 수급 차질이 걱정입니다. 현재 계란 재고 상황이 최대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인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살충제 파문까지 장기화할 경우 이미 작년보다 40% 이상 오른 달걀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문제의 피프로닐 성분은 개와 고양이에 붙어있는 찐득이와 벼룩을 잡는 살충제입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면 두통이나 경련을 일으키고 그 양이 많을 경우엔 장기가 손상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독성 때문에 닭 같은 식용 가축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내산 달걀에서도 이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당국이 이걸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달걀 농약관리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토론회엔 농식품부, 식약처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당시 토론회 자료입니다. 이 단체가 2개 기관에 의뢰해 시중 유통 중인 달걀 51개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비프로닐과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살충제 관리가 시급하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거 모니터링 하겠다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안 한 거죠. 지금 보도자료 발표하듯이 그때 당시에 좀 했으면 좋은데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거죠. 토론회에선 산란계 농장의 61%가 비프로닐을 비롯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살충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독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산란 농가에 다니는 수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흠뻑 닭의 깃털이 젖을 정도로 뿌린다고는 해요. 환경이 취약한 데서는 건강한 계란이 생산돼야 되다 보니 수밖에 없는 거가 되죠.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관련 교육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전 경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더 불안한 건 지금까지 먹은 달걀 그리고 또 미리 사놓은 달걀에 문제의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데도 정부는 오늘 오후 늦게가 돼서야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대응은 최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양주 농가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어제 오후 2시입니다. 이후 10시간이 지난 자정쯤에야 정부는 언론에 이를 알렸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했다는 해명입니다. 오늘 하루 살충제 달걀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문제의 달걀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충제가 나왔으면은 어느 결혼에서 어떻게 나왔든지 어디 거에서 나왔다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살충제만 나왔다 얘기를 하니까 더 궁금해하고 더 불안해하는 거죠. 친환경 달걀에 부여되는 고유 인증번호만 공개하면 문제의 달걀이 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위해가 발생하면 축산물과 영업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위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 건 소비자가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정보를 전면 통제하는 건 법 취지에도 안 맞고 불안감만 고조시키는 겁니다.
반면 앞서 살충제 달걀 사태를 겪은 네덜란드는 달걀 인증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식약처는 오후 늦게야 농장 이름과 식별번호를 공개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살충제 달걀 문제를 오늘 취재한 장세만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게 과연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달걀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냐 이 부분인데 먹어도 안전한 건가요? 네, 정부가 앞으로 사흘 동안 산란계 농장 달걀을 거의 전수검사해서 이상 유무를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집에 있는 냉장고 속 달걀 가운데 생산자 표시가 있는 포장재를 보관 중이라면 잠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상 유무를 한번 대조 확인해 보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포장이 없거나 생산자 표시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달걀이 워낙 우리 밥상에서 좀 떼놓기 어려운 식품이라서 불안감이 더 큰데 소비자들의 걱정은 과연 이 살충제를 쓴 데가 지금까지 나온 거기 농장뿐이겠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농장만의 예외적인 사례냐 아니면 다른 농장에서도 이렇게 농약 성분의 살충제를 썼느냐 이게 문제일 텐데 오늘 제가 수의사라든지 관련 양계 전문가들과 통화해 보니까 일부는 조심스럽지만 추가 검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진드기 구제제 같은 동물 의약품의 경우는 약효가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값도 싸고 또 약효도 강한 이런 농약 살충제 성분의 살충제 사용에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확인되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면 신선란은 물론이고요. 달걀을 원료로 한 식품산업 전반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모레까지 계속될 이 전수검사 결과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흘 뒤에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근데 이게 살충제를 뿌린 닭이 낳은 달걀이 결국 문제가 된 건데 그렇다면 뭐 삼계탕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먹는 치킨 이런 거 닭고기는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일단 이 식용 닭을 키우는 육계 농장 업계는 알 낳는 산란계 농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산란계 농장 같은 경우는 닭을 키우는 개사가 좁은 칸막이에 갇혀 있는 밀폐형이라서 닭들이 한 번 들어온 이 진드기를 피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에 이 육계 농장은 상대적으로 넓은 바닥에 풀어놓고 기르기 때문에 닭들이 진드기를 피해서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사육기간이 불과 한 달 남짓에 불과해서 굳이 이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식용닭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산란계와 육계는 환경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닭의 전수검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도발하지 말 것을 재차 경고하면서 미국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대북 메시지를 천명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한반도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 역시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에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지난 베를린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 이행을 약속하면 국회를 통해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순 없다며 운전대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괌 포위 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장은 도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강청원 기자입니다.
보름 만에 김정은이 모습을 다시 드러낸 곳은 북한 미사일 부대를 총괄하는 전략군 사령부였습니다.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괌 포위 사격 계획을 수립해 김정은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지 닷새 만입니다. 김정은은 전략군 사령부를 둘러보고 김락겸으로부터 괌 포위 사격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최악의 한반도 정세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잘 따져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괌 포위 사격 계획을 당장은 실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김정은은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면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강변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어제는 워싱턴에서 대북 수위를 낮춘 메시지들이 나오더니 오늘은 평양에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화의 신호다, 도발 명분 쌓기다, 여러 분석 속에 북미 대치가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안보수장 3인방은 어제 약속이나 한 듯 대화를 통한 북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The effort is to combine what we're doing diplomatically, economically, and with key allies and partners and others, including China, to resolve this short of any kind of military conflict.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은 이런 미국의 수위 조절에 호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미 직접 대화까진 이른 감이 있지만 뉴욕 채널을 통한 물밑 접촉 여지는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미 행정부가 좀 더 대화 쪽으로의 방점을 찍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 공을 미국 쪽에 넘기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김정은은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하며 미국이 계속 망동을 부리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는 위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괌 포위 사격 전력인 전략군 사령부의 지하 벙커와 지휘소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 기지로 보이는 위성 사진과 괌까지의 미사일 항적, 남한 전역을 4개의 미사일 타격권으로 나눈 지도도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 가능성은 남겨둔 채 군사적 위협과 대화를 오가는 단계적 조치로 접어든 것이라는 게 현재 상황을 보는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처럼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북미 간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지만 미국은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괌을 공격하면 그건 바로 전쟁이라고 분명한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사일을 당장 쏘진 않겠다는 북한 발표에 괌 주민들은 일단 안도했습니다. Great. No attack? Awesome. What else can I say, right? 하지만 위협이 끝난 게 아니라 일단 유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가 있기 직전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예고 없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을 바로 포착할 수 있으며 괌을 향해 날아오면 요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북 경고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는 북한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as the president has sai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as our Secretary of State has said, there is no future for the regime in Pyongyang with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강력한 대북 경고가 북한을 주춤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간의 말폭탄들이 미국이 갖고 있던 말의 무게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전쟁을 경고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의 핵심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전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선 미중 관계와 세계 무역 질서에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조사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면서 두 가지 무역 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기업 진출 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적 재산권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We will safeguard the copyrights, patents, trademarks, trade secre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that is so vital to our security and to our prosperity. 기술 이전의 경우 에너지와 자동차 기업이, 지적 재산권은 실리콘밸리 중심의 IT 기업이 대상인데 미국 측은 한 해 손실이 68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중국의 반응에 따라 추가 조치도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want to tell you that. This is just the beginning. 실제로 미국은 일반 301조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301조, 여기에 슈퍼 301조까지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슈퍼 301조는 무역대표부가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와 협의에 나서되 합의가 불발되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당장 조사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대신 조사 필요성을 결정하라고 최종 각서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도 경고와 출구를 함께 제시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런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역 문제에서도 또 북핵 문제에서도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상무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인정하지 않은 채 미중 무역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재권 조사의 근거인 미 통상법 301조도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美国呢不应该成为多边规则的破坏者，必将损害中美双边的经贸关系以及双方的企业的利益。 중국의 이런 강력 반발은 지재권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초반부터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여기서 밀린다면 한반도 문제도 미국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관영 영문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미국 관광시장에서 중국 관광객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중국이 미국의 관광 금지 조치로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실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된다면 이미 양국 간 해법이 다른 북핵 방정식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 꼬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광복절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독립지사 묘역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가 아니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지사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광복절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경축식에선 나라 위한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과거사가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을 발목 잡아선 안 된다며 협력에 무게를 뒀습니다. 셔틀 외교 확대와 대북 문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를 덮고 갈 순 없다며 과거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임시정부를 건국 기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애국지사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함께 참석한 오늘 경축식에선 역대 가장 많은 39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하지만 정작 침략과 전쟁의 당사자인 일본은 오늘도 여전히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 책임을 계속 외면했고 여야 의원들은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성혜용 특파원입니다. 낮 12시 도쿄 시내 무도관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입니다. 상징적 존재인 아키히토 일왕은 3년째 계속 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ないことを 하지만 현실 권력인 아베 총리는 추모사에서 전쟁 책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戦争を憎み平和を重んずる国としてただひたすらに歩んでまいりました。 앞선 총리들과는 달리 5년째 계속 가해자로서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총리 특보를 전범들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보냈습니다. 공물을 보내고 지난해보다 더 일본 우익들이 좋아할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今日は参拝に行けずに申し訳ないけれどもしっかりお参りをしてほしい。 여야 국회의원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은 야스쿠니 대신 전몰자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가해자로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는 여전히 용기 있는 자세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 조선 임금의 태가 묻혀 있는 곳을 태실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단종의 태실지에 지금 친일파의 묘가 들어서 있고 또 유물들은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경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서천의 한 마을. 세종과 단종의 태실지가 자리한 풍수지리상 명당입니다. 그런데 단종 태실지의 중동석과 태실비는 원래 위치에서 밀려나 있고 개인 묘 하나가 들어서 있습니다. 태실 둘레를 쓰면 둘레석으로 쓰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묘의 둘레석처럼 쓰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최연국의 묘입니다. 일본이 전국의 태실지를 개인에게 넘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선 왕실의 재산이었던 이 땅은 해방 이후 왜 환수되지 않았을까? 최연국이 중추원 참의가 된 건 1933년, 땅을 받은 건 4년 앞선 1929년으로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으로 보기 어렵다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친일파 민영은의 소유였던 충북 청주시 일부 도로가 같은 이유로 환수 대상에서 빠졌지만 법원은 친일 재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환수를 결정한 겁니다. 현재 단종 태실지의 소유주인 최연국의 후손들은 이 땅은 당시 일제 강요에 의해 산 것이며 묘 이장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런 가치를 개인의 자유권적인 이런 보호 차원보다도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일인 오늘 오전 롯데월드에서 순간적으로 정전이 일어나 놀이기구 19대가 한꺼번에 멈춰섰습니다. 롯데월드에선 열흘 전에도 3시간 동안 놀이기구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 속에 놀이기구가 멈춰 있습니다. 기구 안에 있던 어린이와 어머니는 꼼짝없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의 놀이기구들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일종인 자이언트 루프와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드림보트 등 모두 19대입니다. 멈춰선 놀이기구는 안전검사를 마친 뒤 10분 만인 오전 11시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에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놀이기구에 안전 센서가 있어서 순간적인 정전에도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이용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거기 그냥 보트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앞서 지난 5일에도 롯데월드에서는 놀이기구가 멈춰서는 바람에 탑승객 70여 명이 3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있다 구조됐습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여전히 운행이 중단돼 있습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50대 경찰관이 20대인 후배 여자 경찰관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지방경찰청은 선후배 경찰관 사이에 성폭행 정황이 있었다는 내부 신고를 받았습니다. 3년 전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일하던 50대 A 경위가 20대 후배 여경을 회식이 끝난 뒤 모처에서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신고 내용에는 A 경위가 이를 빌미로 몇 차례 성관계를 더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피해 여경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최근 다른 동료가 이 사실을 알고 대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기 같은 저기 직원으로 파트너십에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경찰서 대기관리로 들어갔게. 대기관리 한 언제쯤 며칠? 일주일 됐습니다. A 경위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둘 사이에 오간 문자를 복원하는 등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20년 전 출시된 스타크래프트는 국내에서만 1,000만 명이 즐기면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과 또 게임 중계 방송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그 스타크래프트가 새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출시와 동시에 갑질 논란이 일면서 PC방 점주들이 공정위에 제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부산 광안리 스타크래프트의 새 버전을 공개하는 자리에 만여 명의 게임 팬들이 몰렸습니다. 20년이 된 이 시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했는데 여전히 정말 뜨겁더라고요. 1998년 첫 선을 보인 스타크래프트는 PC방의 전국적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제작사 블리자드는 오늘 그래픽을 UHD급으로 개선한 새 버전을 정식 발매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타크래프트 1을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마스터 나왔으니까 다시 스타 1으로 대회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타크래프트가 돌아오자마자 제작사 블리자드와 PC방 점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PC방 점주 모임은 블리자드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하던 게임에 시간당 250원에 달하는 별도 요금제를 도입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 시간에 80만 원 이러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4번, 3번 이렇게 과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몇백만 원인데 차는 좀 부당하다는 거죠. 반면 블리자드 측은 다른 모든 게임들이 PC방에서 유료 과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컨텐츠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로 보강해서 이제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기존 게임을 저희가 못하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존 게임은 저희가 완전 무료화를 했고 국내에서만 1,000만 유저를 이끌며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던 한국 시장. 제작사와 소상공인이 상생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해외나 군대에서 운전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운전병 출신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더 비싼 돈을 내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2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지난달 귀국한 유재일 씨. 국내에서 자동차 보험에 들기 위해 보험료를 알아보니 111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연수 중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2년간 가입 경력을 포함하면 유 씨의 보험료는 89만 원으로 20% 저렴해집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직장 동료가 알려줘가지고 아주 큰 할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도 마찬가지. 새내기 직장인 한진 씨 역시 운전병 경력 1년을 인정받으면 29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한 경우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체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보험 가입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위험대처 능력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고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험 가입 경력은 이미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을 뒷받침할 서류를 보험개발원에 제출하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 운전 경력만 봤을 때 2014년 이후 4만 3천 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5억 6천만 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에서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3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파도치듯 휩쓸고 지나가고 수압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는 결국 꼬꾸라지듯 쓰러져 버립니다. 폭포수 같은 물길에 도로는 쩍 갈라져 버렸고 위태롭게 걸린 차량에서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탈출합니다.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수도 프리타운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그젯밤. 최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이틀 동안이나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규모 산사태까지 발생하며 수백 가구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312명에 달합니다. 시에라리온 당국은 군병력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산사태가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목격자들도 밀려드는 시신으로 인근 병원이 가득 찼다고 전했습니다. 폭우에 집을 잃은 주민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SNS엔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거리로 뛰쳐나온 주민과 물에 잠긴 가옥, 도로 모습 등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을 포함한 서아프리카는 몇 달씩 비가 내리는 우기 때마다 진흙으로 지은 가옥 등이 빗물에 무너지고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은 오늘 그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전국 11곳에 새롭게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기도 했는데 과거를 기억하면서 더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분홍빛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은 92살 이인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함께 타종을 합니다. 1943년 일본의 구남도로 강제징용됐을 때는 15살 소년이었지만 지금은 백발이 성성합니다. 상태는 데가 아이고 그건 지옥이지. 한마디로 지옥이. 그래 일본이 참매대로 내려가가지고 당을 계시니까. 비슷한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00여 명이 모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도시 11곳에는 새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흰 천이 거치면서 드러나는 소녀상은 양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왼손의 번데기가 갸날프고 여렸던 과거라면 오른손의 나비는 당당한 미래입니다. 과거의 소녀가 다시 태어나서 당당한 소녀로서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손을 뻗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당찬 모습의 소녀상도 세워졌습니다.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들, 우리 역사의 아픔들을 끝까지 보듬고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최초로 소녀상이 세워진 지 6년. 부산 일본 영사관 앞의 소녀상은 철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국내에 세워진 소녀상은 80개로 늘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히에 강제징용됐다가 원폭 피해자가 돼 돌아온 분들이 모여 사는 곳, 경남 합천인데 72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참혹함과 쓰라린 고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송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징용받던 조선인 10만 명에겐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5만 명이 죽고 2만여 명이 원폭 피해자가 됐습니다. 팔순의 김한동 할아버지는 72년 세월 동안 당시의 악몽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남긴 다리의 굳은 흉터뿐 아니라 기억을 적어둔 한 권의 노트에도 당시의 참혹함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하기 쉽죠. 예, 노래 안 잘하는 그러면 그런데 대리지만 잊어버릴 거예요. 이랬어요. 팔순의 김판근 할아버지도 구순의 이수용 할머니도 몸과 마음에 피폭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차고 안 하면 몽것입니다. 묵어봤어. 다리가 무거워. 이게 버스가 있기 때문에. 뼛속 깊이 남은 한이 세월 속의 나라가 잊히기 전에 제대로 된 기록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문을 연 원폭 자료관. 어떤 자료를 덜쳐봐도 징용, 폭사, 사망 등 과거사의 참혹한 기록이 선명하게 튀어나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원폭 피해자들은 전쟁이 끝이 안 났습니다. 계속적인 전쟁을, 총칼 들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평생을 가난과 병마 그리고 편견에 시달려온 그들은 72년이 지난 지금도 진정한 사과를 기다리며 길지 않은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빗속에서 진보 보수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보단체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고 보수단체는 사드 찬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조기 석방을 외쳤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 우비를 입은 수천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 반대 집회를 위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200여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모두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엔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 주민 4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한반도 성주가 전쟁 타깃이 되고 한반도가 전쟁 극에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당연히 반대하죠. 당초 집회를 마친 뒤엔 미국과 일본 대사관을 에워싸는 형태의 인간 띠기 행사가 예고됐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광화문 광장까지만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도 건너편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구속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또 다른 보수단체 회원들도 오후 4시쯤 대학로에서 집회를 연 뒤 대한문까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지역에서 사드 배치 찬반 집회가 줄줄이 진행되는 만큼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6,500명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다행히 양측의 행진 경로가 엇갈리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살아남기 경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의 전통적인 유통 강자들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뉴욕 최대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긴 줄을 늘어서야 하는 일은 주말 쇼핑객들이 대형 마트를 피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It's like a sea of people, an ocean of people. 아마존에 밀려 유통 강자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월마트가 이런 고객들을 겨냥해 최근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다운받은 앱으로 물건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나갈 때는 전자영수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Depends on the week, day. The lines can be very long. So now I just scan everything myself and it makes it easier just to bypass the line. 번거롭게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배경까지 달리해가며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과 디자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방금 입었던 옷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법 시연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피부 손상이 염려되거나
시간이 없을 땐 가상 체험으로도 충분합니다. 팔릴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재고 털기로 유명한 한 할인업체는 오프라인 소매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65개의 점포를 새로 열었습니다. 결국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기술, 제품들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가 승부의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이집트가 내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을 선보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 초대형 박물관이 침체된 관광 산업을 되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욱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000년 역사를 간직한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마무리 공사 중인 건물이 웅장한 자태를 뽐냅니다. 옆에 들어설 자연 공원까지 합치면 축구장 65개 넓이로 세계 최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곳 기자 피라미드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뜬 지 12년, 공사비만 6,4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일본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하루 2달러도 못 버는 상황에서 차관까지 끌어들여 무리하게 대공사를 강행한 데는 관광산업을 되살려야 하는 절박함이 담겼습니다. 이집트 3대 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2011년 시민혁명 이후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Every day million people to come before the revolutions. And tourists about 150. 시내 중심에 있는 현재 박물관은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데다 공간 부족으로 수만 점의 유물이 창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새 박물관이 문을 열면 전시 유물이 늘면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이집트 정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도 한복판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질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새 박물관이 얼마나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유럽파 태극전사 손흥민, 구자철 선수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들고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컸는데요. 강원도 인제는 하루 동안 무려 144mm, 서울도 9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여수는 고작 1mm 안팎에 그쳤습니다. 내일도 비가 이어지겠지만 오늘보다는 강도가 좀 약해지겠고요.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지방은 최고 100mm,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지방은 20에서 7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 시간보다는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으로 꽤나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비구름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민 먹거리인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걸 어제 확인한 정부는 10시간이 지나고 밤 늦게 이 사실을 처음 알렸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서야 이 문제가 된 달걀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